진흙 같은 어둠이 깔린 말리포 해변. 전직 UDT 요원 출신인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됩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거대한 돌덩이에 묶인 채 심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한 남자. 이미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과거 동료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듭니다. 간신히 그를 구해낸 그날 밤,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곧이어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매출 3조 정진 그룹 회장 서해 안에서 실종. 그녀가 구해낸 그 어마어마한 남자.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마음을 모아 그곳을 향해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말리포 해변에는 아직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슬이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방파제 끝에 서서 검은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35살, 그녀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웨이브 서핑샵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 전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 은슬이는 매일 이 시간 바다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파도 체크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그녀는 그저 바다가 주는 고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은슬이의 과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터였어요. 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국 오리건주의 한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죠. 양부모는 나쁘지 않았지만 학교는 지옥이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놀림감이 되어야 했어요. 12살 은슬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방과 후마다 동네 체육관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유도와 복싱을 익혔고 고등학교 때는 브라질리언 주짓수까지 섭렵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무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대학 2학년 때 은슬이는 스티븐을 만났습니다. 백인 남자였지만 그는 달랐어요. 은슬이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속삭였죠. 은슬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스티븐은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달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내 옷차림이 이상하다. 내 말투가 유치하다. 내가 예민해서 문제라고요. 은슬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결정타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은슬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00를 스티븐에게 빌려줬는데 그가 그 돈을 들고 다른 여자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죠. 은슬이는 무너졌습니다. 23살 은슬이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돌아갈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미국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군 입대를 선택했어요. 해군 특수전전단 여군 선발에 지원했고 극한의 훈련을 통과하며 진짜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5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은슬이는 최정예 요원이 되었어요. 수중 침투 작전, 인질 구조, 대테러 훈련에서 남자 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하지만 전역 1년을 앞두고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해상 불법 조업 단속 작전 중 동료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어요. 은슬이는 밧줄도 없이 뛰어들었지만 조류가 너무 거셌습니다. 그녀의 손이 동료의 손목을 스치는 순간 파도가 둘을 갈라놓았죠. 동료는 그대로 실종됐고 사흘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은슬이는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악몽에 시달렸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명예 전역을 선택했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이곳 태안 말리포에 자리를 잡았죠. 서핑샵을 연 건 아이러니했어요. 바다가 두려우면서도 바다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손님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했어요. 얕은 곳에서만 보드를 탔죠. 은슬이는 한숨을 내쉬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돌아가 샵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 소리와는 다른 둔탁한 무언가였습니다. 은슬이의 시선이 방파제 아래쪽으로 향했죠.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바위 틈에 걸린 검은 형체였습니다. 은슬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 바위 사이로 몸을 숙였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커다란 돌덩이에 밧줄로 묶인 채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빛이었어요. 은슬이의 손가락이 남자의 목에 닿았습니다. 맥박이 있었어요. 미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순간 은슬이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급류 속에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던 동료의 손, 그리고 며칠 뒤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 은슬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미약한 숨소리가 그녀를 깨웠어요. 은슬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놓칠 순 없었어요. 절대로요. 그녀는 허리춤의 다용도 칼을 꺼내 밧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밧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남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혔죠. 은슬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어요. 은슬이는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체중이 70kg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은슬이는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힘으로 남자를 모래사장까지 옮겼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30번의 가슴 압박, 2번의 인공호흡. 은슬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제발 살아나라고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한 분이 지났을까요? 남자가 갑자기 물을 토해냈습니다. 은슬이는 재빨리 남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물이 빠지도록 했어요. 남자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더니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을 은슬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절박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구해줘서. 아니, 제발 신고하지 말아줘요.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간절함은 뚜렷했어요. 은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녀는 남자를 업고 샵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죠. 샵 뒤편 작은 창고에 남자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남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은슬이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정장바지와 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었어요. 은슬이는 남자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목에 묶였던 돌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신고를 막았을까요? 은슬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구조되자마자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을 텐데 이 남자는 정반대였습니다. 문득 은슬이는 자신이 왜 이 남자를 숨겨주기로 결심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그 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눈빛이 오래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거죠. 은슬이는 담요를 다시 한번 덮어주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남자가 깨어나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슬이는 샵으로 돌아가 커피를 내렸어요.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 그녀를 깨어있게 만들었죠.
은슬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일단은 내가 지켜 줄게요. 그렇게 말리포의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뜬 그의 첫 감각은 공포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우며 자신을 삼키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나무 냄새와 습한 바닷바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남자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관절마다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머릿속을 뒤덮은 짙은 안개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왜 바다에 빠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은슬이는 창고 안쪽에서 수건을 들고 돌아서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슬이는 그 표정을 알아봤어요. 특수부대 시절 인질로 잡혔던 민간인들이 구조되는 순간 보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은슬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제가 바다에서 구조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은슬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에서 번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남자의 입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절대 신고하시면 안 돼요. 은슬이는 남자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누군가 이 남자를 죽이려 했고 그 누군가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고 안 할게요. 남자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은슬이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시니까? 일단 강씨라고 부를게요. 강씨라는 이름을 들은 남자는 멍하니 그 단어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씨.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정체성이었어요. 비록 가짜 이름이었지만 그마저도 없던 자신에게는 하나의 닭과도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씨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창고 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은슬이는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강씨는 은슬이가 다가올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핑샵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슬아, 있냐? 은슬이는 재빨리 창고 쪽을 돌아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선 사람은 말리포 어촌계장인 박씨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새 장사 잘 되냐? 쌀이랑 반찬 좀 가져왔다. 은슬이는 박 계장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박 계장이었거든요. 서핑샵 자리를 구해준 것도, 장사 시작할 때 목돈을 빌려준 것도 모두 그였어요. 계장님, 감사합니다. 요새 손님이 좀 줄었는데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박 계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새 낯선 사람 본 적 없냐? 며칠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야. 은슬이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박 계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뭐 이상한 거 보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 경찰보다 내가 빠르게 처리해 줄 테니까. 은슬이는 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계장은 봉지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샵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은슬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창고로 돌아가 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강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뼛속 깊이 각인돼 있었어요. 은슬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강 씨는 처음으로 은슬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5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슬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단단하고 냉정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한편 서핑샵을 나선 박 계장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장된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낮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말해보게. 박 계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은슬이 서핑샵에 숨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요. 전화머리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확인되는 대로 즉시 연락하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 계장은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슬이를 친딸처럼 아낀다는 말도 강 씨를 도와주겠다는 다짐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남자가 약속한 거액의 사례금이었어요. 창고 안에서 강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채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그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던 누군가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강 씨가 서핑샵에서 일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창고 정리를 시작했지만 서핑보드 하나 제대로 세워두지 못했어요. 50kg이 채 안 되는 보드를 들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렸고 왁스를 바르다가 엉뚱한 곳에 발라 은슬이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은슬이는 한숨을 쉬며 강 씨를 바라봤어요. 45세 남자가 이렇게까지 손재주가 없을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샵 앞에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5명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옷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검은 가죽 점퍼에 금목걸이를 두른 선두의 사내가 샵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 나와. 은슬이는 카운터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샵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입건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인사도 안 하고 장사하면 안 되지. 은슬이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지역 용역 깡패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태안에 온 지 3년 동안 이런 부리는 처음 봤습니다. 여긴 관리비 받는 데 아닌데요. 남자는 허리춤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샵이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협조이지 뭐. 한 달에 50만 원만 내면 돼. 창고에서 청소하던 강 씨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는 은슬이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들, 여긴 그냥 작은 샵이라서. 선두의 사내가 강 씨의 멱살을 확 잡아챘어요. 45세 남자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렸습니다. 강 씨는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자신은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려. 뭐야? 이 할아버지는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다른 사내 하나가 강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은슬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넘어 단 2걸음 만에 강 씨의 멱살을 잡은 사내 앞에 섰어요. 165cm에 55kg의 키였지만 기세만큼은 2m가 넘어 보였습니다. 손 치워. 사내는 비웃으며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자가 나서면 안 되지? 다음 순간 은슬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내의 손목을 역관절로 꺾으며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어요. 해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었습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은슬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사내의 팔을 잡아 어깨 관절을 빼버렸고 2번째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3번째 사내가 뒤에서 덤벼들자 뒤돌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콧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샵 안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내는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도망갈 틈도 없었습니다. 은슬이가 그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밀어붙였거든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만 2번째는 없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은슬이 손을 놓자 5명의 사내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샵을 빠져나갔어요. 에쿠스는 급하게 유턴하며 사라졌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은슬이를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본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50초도 안 되는 시간에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무력화됐어요. 은슬이는 강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 씨는 은슬이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은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은슬이는 강 씨의 까진 손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좀 배웠어요. 씻고 약 바르세요. 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구조된 첫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은슬이가 자신을 바다에서 건져 올릴 때의 그 힘우 돌덩이에 묶인 70kg이 넘는 남자를 해류를 뚫고 끌어올린 완력. 그게 단순히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강 씨는 거울 너머로 은슬이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고마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은슬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 씨는 평소처럼 반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이는 자신이 10살이나 많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여자는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보호자였어요. 은슬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은슬이라고 부르세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잖아요. 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사장님은 저한테 너무 큰 분이세요. 은슬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 없는 자신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요. 저녁이 되자 강 씨는 은슬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은슬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특수부대라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아까 그 압도적인 격투 실력과 침착함이요. 그럼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완전히 의지해도 되는 거죠? 은슬이는 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신뢰가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공포에 질려 떨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밤, 강 씨는 창고 안침낭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거요. 은슬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말이죠. 창문 너머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은슬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누군가 강 씨를 노리고 있다면 오늘 같은 동네 건달 따위가 아닐 거였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은슬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잃어버린 동료들처럼 강 씨를 잃지 않을 거였습니다. 강 씨가 서핑샵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은슬이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 씨는 구석에서 서핑보드 왁스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낡은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2538을 기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슬이는 별 관심 없이 장부에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구석에서 왁스를 바르던 강 씨의 손이 멈춰 있었거든요. 저기요. 저 화면에 나오는 회사요. 지금 당장 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주식 얘기냐고요? 강 씨,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강 씨의 눈빛이 달랐어요. 멍하고 순박했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회사 차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2배는 오를 겁니다. 강 씨는 자신도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율도 보세요. 다음 달에는 달러가 떨어질 거예요. 수출주를 지금 사두면요. 은슬이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강 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는 걸 봤어요. 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숫자가 자꾸 보여요. 은슬이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요. 강 씨 천천히 해요. 사장님, 제가 이상한가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신이 들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은슬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강 씨가 말한 그 회사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주식이 40%나 올랐어요. 100만 원이 140만 원이 된 거예요. 강 씨, 이거 진짜예요. 정말 올랐어요. 강 씨는 의자에 앉아 멍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핑샵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씨 어촌 계장이 들어왔습니다. 은슬아, 있나? 얘야, 소문 들었다. 강씨가 주식을 귀신같이 맞춘다며? 은슬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니요. 얘야, 여기가 어디야? 말리포야? 내가 주식 얘기를 했다가 횟집 아줌마가 받고 그 아줌마가 슈퍼 할머니한테 말했고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지? 시골 동네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박 계장은 강씨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강씨, 나 좀 도와줘. 딱 한 종목만 알려줘, 제발이야. 강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박 계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씨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발이다. 내가 지금 빚이 있어? 딱 2천만 원만 벌면 되는데. 은슬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자 강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배터리 회사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정부 보조금 발표 나올 거예요. 박 계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씨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였어요. 은슬이와 강씨가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상하죠? 아니요. 신기하긴 한데 이상하진 않아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만 보면 머릿속이 환해져요. 은슬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씨, 당신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돌아오면 아마 큰 사람일지도 몰라요. 강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큰 사람이었으면 뭐해요? 바다에 버려질 사람인데요. 그 말에 은슬이는 가슴이 찡했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든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박 계장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요. 강씨, 당신 진짜 천재야. 나 3천만 원 벌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강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조언을 해줬고 놀랍게도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경제도사가 말리포에 나타났다. 소문은 태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 계장의 눈빛에 탐욕이 서려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계장은 샵이 문을 닫은 후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강씨의 옆모습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야. 박 계장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서울 지역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열흘 전 누군가로부터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였어요. 혹시 실종자 찾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렇소. 박 계장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치를 보내시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마시오. 박 계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에 찍힐 큰 돈을 생각하자 양심의 가책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핑샵에서는 은슬이와 강씨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가 좋거든요. 은슬이도 잔을 부딪혔어요. 나도 좋아요. 강씨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탐욕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최기석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확대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드디어 찾았군.
그의 옆에는 딸 최미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확실해요. 이 각도, 이 옆모습, 틀림없어. 저놈이 차도현이야. 최기석은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자 냉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이십니까? 태안 말리포로 가시오.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시오. 전화 너머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기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도현. 이번엔 정말 끝이다. 한편 말리포 서핑샵에서는 강 씨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웨이브 서핑샵의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여성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정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차도현 회장의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 부인 최미진 씨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직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씨라고 불리던 남자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리모컨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슬이는 그의 반응을 눈치챘어요. 강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텔레비전 속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그의 입에서 신음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진아.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짓눌렀어요. 서재에서 와인을 마시던 밤, 아내가 건넨 잔을 받아들였던 순간.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흐릿해지는 의식. 그리고 깨어났을 때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오던 공포. 강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슬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어요. 강 씨. 정신 차리세요. 남자의 입에서 끊어지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 아내가 장인이랑 함께. 그는 발작하듯 몸을 떨었어요. 은슬이는 그를 소파에 눕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남자는 은슬이 건넨 물잔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물이 턱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주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이 은슬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강 씨가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변해 있었어요. 전에는 조심스럽고 작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무게감 있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진그룹 회장 차도현입니다. 은슬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차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 아내 최미진과 장인 최기석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차도현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돈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다가갔어요.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최미진이 슬픈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예요? 15년을 함께 살았죠. 차도현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나왔어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그날 밤 와인을 마시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건넨 잔이었으니까요. 은슬이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다음엔 뭐가 기억나세요? 차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죠. 차 트렁크였던 것 같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가 절 끌어냈어요. 그리고 돌을 묶더군요.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은슬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차도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돌의 무게 때문에 계속 가라앉았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절 잡았어요. 그는 천천히 은슬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은슬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도현이 다가와 그녀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기억을 잃은 저를 보살펴 주셔서. 은슬이 그를 일으켰어요. 고개 드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차도현은 고개를 들면서도 은슬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슬이 씨. 두렵습니다. 차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아내와 장인은 절 죽이는데 실패했다는 걸 아직 모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다시 사람을 보낼 겁니다. 은슬이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차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요? 상대는 전직 검사장이에요. 돈도 권력도 다 가진 사람이죠. 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은슬이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차도현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전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에요. 은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왔잖아요. 차도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은슬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동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구하지 못했던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생명. 나도 내 이유가 있어요. 은슬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은슬이 차도현에게 손짓으로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슬아, 계세요? 박 계장의 목소리였어요. 은슬이 문을 열자 박 계장이 화들짝 놀란 듯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계셨구만. 강 씨는 좀 어때요?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요. 은슬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계장은 안을 기웃거리며 물었어요. 아내. 계신가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은슬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계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요. 그럼 푹 쉬게 해주시고. 그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은슬이 받아들었습니다. 박 계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은슬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박 계장의 눈빛, 말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슬이 문을 닫고 돌아서자 차도현이 창문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차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슬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진이란 사람, 최근 통화 기록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한참 후 은슬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했다고요?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은슬이 차도현을 돌아봤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우리한테 적이 있다는 거요? 차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은슬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박 계장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린 그 사람 틀림없어요. 살아있는 게 확실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했네. 박 계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그 돈 곧 받을 걸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계장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뭘 더 하면 되는데요? 계속 지켜보게. 남자의 목소리가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을 보낼 테니 협조하게. 박 계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흑발에 선글라스를 낀 백인 남자였어요. 키는 185cm쯤 되어 보였고 근육질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석 선생님께서 보냈습니다. 한국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백인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타겟의 위치는 충남 태안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한국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백인 남자는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차도현의 사진, 그리고 서핑샵 쉐이브의 외관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슬이가 있었어요. 오, 이런.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군. 한국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는 분이신가요? 백인 남자는 대답 대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내일 새벽입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이야, 은슬.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리포 해변에서는 은슬이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과 차도현이 있었습니다. 박 계장에게 전화가 울린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은슬이는 침낭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박 계장이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은슬아, 큰일이에요. 서울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낚시터에 안전가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 거기 숨어 있는 게 어때요? 박 계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은슬이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차도현을 흔들어 깨웠어요. 차도현의 얼굴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요. 차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은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박 계장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30분을 달리자 외딴 낚시터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엔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은슬이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차도현 씨, 제 뒤에 붙어 계세요. 은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어요. 거기엔 항상 휴대하는 전술용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낚시터 입구에 박계장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은슬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계장님, 우리를 팔았군요. 은슬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계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슬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 순간 낚시터 건물 안에서 5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군인 출신처럼 보이는 체격을 가진 용병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를 본 순간 은슬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티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백인 남성.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 남자. 은슬이의 악몽 속에서 수없이 나타났던 그 얼굴이었어요. 미국에서 3년을 사귀며 그녀를 지배하고 학대했던 남자. 사랑한다는 말로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인종차별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은슬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루저. 스티븐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은슬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루저. 그가 그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넌 루저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날 떠나면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들이 은슬이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은슬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16살 때 처음 스티븐을 만났던 그 어린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차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은슬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은슬이는 고개를 돌려 차도현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차도현이 물었습니다. 은슬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스티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겁먹은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 내가 특수부대 나왔다는 소리 듣고 웃었어. 넌 여전히 그때 그 겁쟁이잖아. 스티븐의 손이 은슬이의 턱을 향했습니다. 은슬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도현이 스티븐의 팔을 쳐냈어요. 45세의 중년 남자가 기억을 잃고 한 달 동안 서핑샵에서 밥만 축내던 그 남자가 전직 용병에게 팔을 막아선 겁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차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스티븐이 피식 웃었습니다. 재밌네. 늙은이가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스티븐의 주먹이 차도현의 얼굴을 향했어요. 차도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그의 입술을 강타했고 피가 터졌어요. 차도현이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은슬이 앞을 막아섰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돌에 묶여 죽어가던 저를요. 차도현의 목소리가 은슬이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장님은 깡패 5명을 혼자 쓰러뜨리셨잖아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제가 압니다. 차도현이 다시 맞았어요. 이번엔 뺨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은슬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필요해요. 사장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3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차도현의 눈가가 터졌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은슬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은슬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도현의 피 흘리는 얼굴이 보였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막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슬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더 이상 16살 소녀가 아니라는 거려. 스티븐의 말에 무너지던 그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려. 그녀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낸 구조대원이었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지켜야 할 보호자였어요. 비켜요. 차도현 씨. 은슬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차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은슬이를 봤어요. 은슬이의 눈빛이 변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은슬이 앞으로 나섰어요. 스티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겨우 정신 차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스티븐의 주먹이 은슬이를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슬이는 그의 주먹을 받아쳤어요. 특수부대식 근접 전투술로요. 그녀의 손이 스티븐의 팔목을 비틀었고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스티븐이 비틀거렸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난 이제 루저가 아니에요. 은슬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몸이 움직였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살상 무술이 발휘됐습니다. 스티븐의 용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은슬이는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어요.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고 호흡을 차단했습니다. 3분 만에 4명의 용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스티븐뿐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냈어요. 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슬,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미안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은슬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특수부대식 제압술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넌 루저라고 했죠? 은슬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제압하고 있잖아요. 내가 루저라면 당신은 뭐예요? 스티븐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은슬이는 그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차도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대단하세요. 은슬이는 차도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차도현 씨, 저를 깨워줘서요. 은슬이 말했습니다. 차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먼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보답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사장과 알바생이 아니라는 거요.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해준 동지였고 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준 치유자였습니다. 박 계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슬아, 나 정말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은슬이는 박 회장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계장님, 계장님도 이제 우리랑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요. 박 계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은슬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계장님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계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계장님을 도와드릴게요.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계장님, 장인 어른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그럼 계장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박 계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슬이와 차도현은 서로를 봤어요. 이제 진짜 역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슬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압당한 스티븐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박 계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은슬이는 차도현을 돌아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하지만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차도현의 눈빛이 순간 빛났어요.
1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승부를 본 그였습니다. 은슬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챘죠? 이용하자는 거군요. 맞아요. 적들은 지금 저 어촌계장이 보내는 정보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은슬이는 스티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기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례, 청구 금액, 계좌번호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은슬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차도현이 천천히 박 계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촌 계장의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계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는 은슬이가 스티븐 일당을 제압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차도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요. 지금부터 당신은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차도현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후 그는 은밀하게 정치권에 연락을 취해왔어요.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둘과 지역 언론인 한 명이 그의 편이 되어 주었죠. 그들의 도움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겁니다. 태안 일대가 국가미래 에너지 융합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흘릴 겁니다. 은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그걸 처리할 데이터 센터까지 함께 건설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박 계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였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 왔으니까요. 차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군청 공무원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정보를 최기석에게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확인하면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들통 날 리가 없어요. 내가 만든 가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돌게 만들 테니까요. 차도현은 이미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그럴듯한 정보를 흘렸어요. 동시에 지역 언론에도 관련 기사 초안을 준비시켜 놓았죠. 박 계장이 전화를 걸고 나면 이틀 안에 지역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릴 겁니다. 완벽한 미끼였어요. 은슬이 박 계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계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저 장인에게 전화해서 땅값이 100배는 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도현 잡는 것보다 지금 당장 땅 사는 게 급하다고 말이에요. 100배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주변 땅값은 실제로 그 정도 오르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길 때도 그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도현의 말에 박 계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였어요. 실제 사례까지 들먹이니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자, 이제 전화하세요. 목소리 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큰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요. 은슬이 스피커폰을 켜고 박 계장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박 계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기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무슨 일인가? 아, 직검장님. 저 박성진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급히 전화드렸습니다.
차도현 잡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인데요. 최기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뭔데 그래? 어제 군청개발과 박 서기관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계장은 은슬이 건네준 메모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태안 일대가 국가미래 에너지 융합지구로 지정된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하고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 최기석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확실한 정보인가? 박 서기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비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부동산 중개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오를 것 같나? 박 계장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차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죠. 최소 100배는 뛸 겁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생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말리포 일대 땅이 평당 3만 원인데 개발되면 300만 원은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최기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은슬이와 차도현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그래서 전 생각이 지금 차도현 잡는 것보다 땅 사는 게 급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소문 퍼져서 땅값 뛸 겁니다. 저도 오늘 당장 대출받아서 땅 계약하려고요. 알았네. 수고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슬이 박 계장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차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검사로 살면서 남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돈 앞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죠. 지금쯤 비자금 계좌를 뒤지고 있을 겁니다. 은슬이 물었어요. 정말 다 털어서 투자할까요? 당연하죠. 저 사람의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100배 수익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을 겁니다. 이틀 후 지역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안 미래 에너지 융합지구 조성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모호하게 작성되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최기석은 그 기사를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최미진을 불러 회사 비자금 10억을 빼내라고 지시했어요. 자신도 검사 시절 모아둔 뒷돈 20억을 끌어모았죠. 여기에 사채까지 동원해 총 50억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돌며 말리포 일대 땅을 닥치는 대로 매입했어요. 농지도 사고 임야도 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죠. 오직 100배 수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차도현은 서울의 협력자를 통해 최기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매입 내역이 들어올 때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은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발표죠? 맞습니다. 3일 후 국토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차도현의 예상대로 3일 후 국토교통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책 사업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태안미래 에너지 융합지구 조성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이러한 투기 세력을 엄단할 것입니다. 그 순간 최기석의 사무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50억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사들인 최기석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최미진도 넋을 잃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돈까지 빼돌렸으니 횡령죄까지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의 선 검사가 체포영장을 내밀었어요. 최기석 씨, 살인 청부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기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티븐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을 펼쳐 보였어요. 살해, 청부대화 내역, 입금 증빙 서류들이었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최기석은 끌려나갔어요. 말리포 서핑샵에서 차도현은 그 장면을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슬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차도현이 은슬이를 돌아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슬이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오랜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 스티븐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은슬에게 당한 상처였죠. 스티븐 앤더슨 씨, 산업 스파이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됩니다. 형사가 서류 뭉치를 던져줬어요. 스티븐은 비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넌 끝났어. 은슬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치장 창살 너머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자가 아니었죠. 나를 루저라고 불렀지? 근데 지금 철창 안에 있는 건 누구야? 스티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은슬이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차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차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죠. 고마워요, 사장님. 고맙긴요. 제가 배운 걸 다 써먹어서 속이 후련한 거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말리포 서핑샵. 박 계장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은슬이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계장님, 저 진짜 아저씨를 친아버지처럼 믿었어요. 근데 돈 때문에 우릴 팔아넘겼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차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경찰 조사 잘 받으시고요. 박 계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슬이와 차도현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은슬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자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덕분에. 차도현이 은슬이의 어깨를 토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진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앞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차도현 회장 실종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식 석상이었죠. 로비에는 이미 100여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최기석 전 직검장이 실권을 쥐고 있다는데 회장 부인이 대표 자리에 앉는데요.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최미진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의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유치장에 면회 갔을 때 아버지 최기석이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라.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이 회사는 우리 거야. 차도현은 이미 죽었어. 최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영롱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남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도현이 살아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온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기. 저 사람. 차도현 회장 아니에요. 최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회의실 정문 쪽에서 차도현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요. 회장님이시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죠?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차도현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곧 그의 옆을 걷는 여성에게로 쏠렸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와 당당한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차도현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 아내와 장인이 저를 살해하려 했거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최미진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어요. 차도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는 서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돌에 묶여 수장될 뻔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은슬이를 바라봤어요. 은슬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저를 보호해줬고 제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던 자들을 막아줬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채워졌습니다. 은슬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차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좀먹던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은 건 이 사람 덕분입니다. 차도현은 은슬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45세 남자가 35세 여성에게 깊이 절을 하는 모습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은 정진그룹의 보안 및 리스크관리 총괄 이사로 임명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은슬이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차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이 회사의 모든 위기 상황은 이 사람이 총괄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난 뒤 은슬이는 서울정진그룹 본사 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이사 명함이 놓여 있었고 비서가 넣어준 회의 일정표는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은슬이의 눈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를 향해 있었어요. 말리포 바다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차도현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은슬이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당신 있는 게 불편한 거죠? 차도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은슬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높은 빌딩보다 파도가 치는 바다가 좋아요. 여기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건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차도현은 은슬이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어요. 저는 말리포에서 이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거든요.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기다리던 그 순간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가 뜨는 걸 지켜보던 새벽들이 제게는 모든 것보다 소중해요.
은슬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의자를 당겨 은슬이 앞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언젠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요. 그래서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은슬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차도현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 서핑샵 건물 매매 계약서예요. 그동안 임대로 쓰시던 거 제가 사뒀습니다.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해뒀고요. 은슬이는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정말로 이부 서핑샵 건물의 소유권이 그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왜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차도현은 은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당신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제 목숨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응원하고 싶어서요. 은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차도현은 일어서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편하게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 일이 좀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은슬이는 서울을 떠나 말리포로 돌아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요. 말리포 해변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웨이브 서핑샵은 은슬이의 손길로 더욱 안락해졌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은슬이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어느 저녁,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슬이는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은슬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차도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손에는 서핑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은슬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차도현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1년 전 주총회장에서 보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도 회장직 전문 경영인한테 넘겼어요. 이제 여기서 당신이랑 파도 타면서 살려고요. 은슬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회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신 옆에서 파도 소리 들으며 사는 게 더 좋겠어요. 은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차도현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서핑 못하는 거 알잖아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눈물 흘리시면 어떡해요? 은슬이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어요. 차도현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서울이랑 달라요. 화려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그냥 바다와 파도뿐이에요. 차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아요. 저는 이제 조용한 게 좋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은슬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차도현을 껴안았습니다. 차도현도 그녀를 꽉 안아주었어요. 석양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 은슬이 물었어요. 진짜 서핑 배우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장님한테 배워야죠. 차도현의 대답에 은슬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차도현의 손을 잡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도현은 서툴렀지만 은슬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균형을 잡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시선은 앞을 봐야 돼요.
차도현은 은슬이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위를 탔어요. 차도현은 중심을 잃고 바다에 풍덩 빠졌지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은슬이도 그의 옆에서 웃었어요. 회장님. 아니, 도현 씨는 운동신경이 별로시네요. 차도현은 물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평생 가르쳐 주셔야죠. 두 사람은 다시 보드 위에 올라탔습니다. 석양은 점점 깊어졌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은슬이와 차도현은 그 아름다운 빛 속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웃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무렵 두 사람은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슬이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차도현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차도현의 질문에 은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차도현은 은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말리포의 밤은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은슬이는 차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도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은슬이의 질문에 차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매일 아침 커피 마시고 파도 타고 저녁에는 같이 저녁 해 먹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은슬이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도현도 웃었어요. 그래도 당신이랑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의 키스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배신도, 트라우마도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어요. 남은 건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뿐이었습니다. 은슬이와 차도현은 새로운 인생의 파도를 함께 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과거도 두려워할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말리포의 바다와 서로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